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엄마,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고요. 가슴도 메어오고 마음속에서는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요. 소박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향기로운 꽃. 그 어떤 꽃보다도 오래오래 피어있는 꽃이 바로 엄마 꽃입니다. 어머니 꽃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피어있는데요. 영원히 지지 않을 그 따뜻한 이름, 엄마, 어머니. 오늘 한번 불러보게 되네요. 안성훈입니다. 엄마꽃. 엄마꽃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엄마, 어머니 하면 콧등부터 시큰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 예. 뭔가 이제 그 부탁할 일이나 아니면 뭘 하면 항상 집에 갈 때 엄마 그쵸? 그러니까 입에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어른 돼도 그냥 물론 아빠에 대한 그 존경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네. 부를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엄마 집에 있어? 네. 네, 아마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 계실 때는 네.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 어머니를 이제 하늘나라 보내신 분들은 네네. 엄마 이 글자만 나와도 눈시울이 붉은 사람이 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눈물부터 납니다. 정말. 예전에 학교 끝나고 막 가방 메고 막 뛰어가서 문 열고 탁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정말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실까 막 생각도 나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계실까 뭐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마 어머님 이제 네. 떠내보내신 분들도 마찬가지. 어머님은 평생 동안 자식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는 나라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네. 이제 부모님을 이제 아버님 보내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빠가 날 잘 지켜주고 있고, 네네. 네 보고 있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좀 다른 빛깔의 사랑을 주시잖아요. 너무 다르죠. 저 영상을 며칠 전에 봤는데 네. 그 여자가 이미 성인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을 안 가다가 집에 딱 갔는데 아빠가 좋아서 일단 월차 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 없어? 그러니까 엄마 없다.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가 너무 서운해서 엄마는 없지 아빠가 있잖아. 근데 이 여자애는 이제 습관적으로 모든 걸 다 엄마랑 같이 이렇게 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걸 사실 무관심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집에 없으면 집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영상이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안 계시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그냥 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감정이었겠죠. 그리고 아빠가 자주 이러다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니까 네. 이게 성인 돼서도 엄마가 집에 없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없구나. 좀 이따 얘기해야지. 엄마 와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예. 5월 8일이 고국에서는 어버이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날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아버지도 물론 생각이 나지만 어머니가 먼저 탁 떠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 엄마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손이라는 사진으로만 다양한 엄마 손을 찍은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손을 보게 되면 이 손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 손으로 우리를 키웠다. 네. 그래서 사진을 보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그 사진 보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사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따라서 그 사진 보는 내내 눈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한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게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란 그렇죠. 얘기만 해도 이제 한켠으로는 정말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뭔가 이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천사를 도처에 내려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머님은 항상 품어주고 그렇네요. 어머니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이 천사네요. 네.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특별히 또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현용선 씨, 나에게 각별했던 엄마의 사랑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간 후로 나는 가끔씩 방 안에 들어 전자풍금을 마주하고 앉아 엄마가 생전에 즐겨 불렀던 애창곡 찔레꽃을 조용히 연주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뚜렷이 떠오르면서 두 눈으로 자꾸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곤 했다. 지난 60년대 초 나는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었다. 그 세월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는 없는 아주 희소한 발풍금이 있었는데 엄마는 철 모르는 내가 징징 울며 보채일 때마다 발풍금으로 달래곤 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발풍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들으면 내가 울음을 딱 그치고 해시시 웃으며 좋아하더라는 것이었다. 좀 채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다. 당시 아버지는 짬만 있으면 나한테 발풍금을 치는 기법을 가르쳐주곤 했는데 나는 9살 어린 나이에 벌써 여러 가지 곡들을 제법 잘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그처럼 애지중지 아꼈던 발풍금이 우리 집에서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엄마가 하는 말씀이 신흥가두 유치원에서 발풍금을 사갔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책가방을 맨 채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 풍금, 내 발풍금.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가난한 우리 집 살림 형편에서 누나의 병치료에 쓸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발풍금을 팔았던 것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너한테 큰 죄를 지었어. 엄마가 이 다음에 꼭 전 풍금을 사줄게. 세월이 흘러서 나는 드디어 성인이 되어 장가를 들게 됐다. 결혼식 날을 하루 앞두고 엄마가 글쎄 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일본제 야마하표 고급 전자풍금을 큰 돈 주고 사온 게 아니겠는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그때가 내 생애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 모진 가난 때문에 자식의 어린 마음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어야만 했던 부모님. 긴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엄마의 마음에는 그 일이 평생의 빚으로 맞춰오고 있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은 실은 나는 엄마한테서 너무 많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왔었다. 엄마는 왜 이다지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원인은 없지. 넌 내 자식이 때문이야.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끝내는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엄마의 가슴에 와락 얼굴을 파묻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각 왠지 구천에 계시는 엄마가 너무도 새삼스레 그리워진다. 아, 엄마.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주 글을 길게 써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현용선 씨가 또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글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글을 나눠서 여러 편을 보내주셔도 맞아요.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은 네. 길어도 그냥 쭉 빠지면서 내 엄마 생각하고 또 이 그렇죠. 글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엄마들이 신기하게 하나같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냥 뭐하는 사랑, 왜 나를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네. 정말 그냥 뭐하는 사랑을 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머님이 보시는 아이고 내 새끼 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많이 느끼지 못한데 돌이켜 보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를. 근데 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받을 때는 저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엄마니까 우리에게 네. 사랑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특히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내 아이가 나니까 있으면 그 엄마 심정을 너무나 네.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할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막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기가 있을 네. 거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면 엄마 때는 더 힘들었을 건데 한 그렇죠. 명도 아니고 더 네. 많은 아이를 환경도 키웠고 그렇고. 또 본인도 사실 잠도 다 더 적게 자가면서 집안 걸 네. 다 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 와중에 또 사랑을 또 넘쳐나게 왜 어떻게 줬을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이 주제가 나오면 애써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네. 뭔가 네, 코가 항상 찡해지고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이제 엄마 되고 네. 또 엄마의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발품금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막 내 풍금하고 울던 마음이 찢어지죠. 아들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풍금을 사주셨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 내려갔으면 아이는 사실 그 후에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엄마 그 마음속에는 이게 너무 내키니까 네.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은데 아이의 어떤 것을 실제 생활에서 이제 그 해주지 못하는다는 마음이 네. 엄마 아빠는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건 중국의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시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막 자신의 몸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자식들 오로지 자식만.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빈자리를 빚진 것처럼 네. 아니면 어머님이 여기에 글 쓰신 선생님이 어머님처럼 그때 팔지 말아야 했는데 아이한테 상처 줬다는 거를 네. 내내 기억하고 얼마나 그걸 했으면 결혼 전에 그 선물을 그러니까. 주시는 걸 보고 세상에 어머님들 대단합니다. 네. 나훈아입니다. 홍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차지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바로 어머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몇 위일까? 예상 밖에도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단다. 어머니를 쓴 글은 많지만 아버지를 쓴 글은 많지 않다. 역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엄마가 아빠 먼저인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빠도 엄마랑 똑같이 1등이다. 쑥스러워서 해드리지 못한 말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한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는 늘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나는 아버지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관심을 줄 때에도 가시 박힌 말만 내뱉던 나쁜 딸이었다. 3학년 때 어머니는 한국으로 떠나시고 집에는 나와 아버지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컸다. 아버지와 난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다시피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한숨이 나온다. 내가 5학년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그 대신에 아버지가 한국에 나가셨다. 너희 아버지가 요즘에 힘드시대.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매우 춥고 일도 힘들어 고생이 심하다는 것이다. 원래 멋있어 보이려고 네이조차도 입지 않으셨던 아버지인데 현재는 두꺼운 네이에 소목까지 겹쳐 입으시고 출근하신단다. 마음이 짠해졌다.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고 가끔 전화 올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내가 미웠다. 여보세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이제는 내가 먼저 안부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허허 웃으신다. 아버지 고마워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마워요. 이제서야 아버지께 전해드렸다. 네. 차지영 학생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예. 사실 아버지의 사랑 아까 전춘아 교수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왜 아기자기하면 아버지는 괜히 기둥처럼 좀 믿음직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교류를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왠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기둥인데 그 기둥은 사랑 표현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네. 있는 자체로만 사랑인데 네. 우리가 느끼는 건 어머님 어떤 따뜻한 손길, 해준 마시는 네. 뭐 식사, 음식도 음식도 있고. 있고 또 그 많은 나를 위하는 잔소리 거의 다 어머니한테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마디 사랑한다 안아주고 뭐 잔소리 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다 생각하니까 왠지 아빠랑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착각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리고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빠랑 할 말이 없대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서먹서먹해서 거실에 앉아있다가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간답니다. 각자 이제 할 일 하고. 네. 네. 그래서 가끔은 아빠도 사랑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표현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보다 사실 남자가 더 인정받고 싶고 네. 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동양 문화에서는 남자들은 힘든 일을 많이 얘기 안 하고 묵묵하다 보니까 묵묵하죠. 그냥 이제 과묵한 게. 다가갈 수 네. 있는 이 계기가 어린아이한테는 조금 없으니까 사실 아빠들도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많이 표현하고 많이 엄살도 부리고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도 많이 해야 아이가 네.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따라 배우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바쁘시겠지만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 아빠들이 보니까 네. 육아휴직을 엄마보다 더 잘 내시더라고요. 아마 네. 앞으로는
딸 대하는 아들 대하는 그 사랑이 아빠도 자상하게 이제 하지 그렇죠. 않는가 합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이들하고 이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그래야 사랑을 아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안아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게 많이 필요하죠. 경청도 하고 네. 아빠도 이제 나의 어떤 든든한 그런 후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랑 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아버님 돌아가셔서 아쉬움 많이 있지만 다 했던 사랑, 다 받던 사랑, 많은 걸 서로 오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 저도 맞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할까? 하셨을까? 저도 이런 그런데요. 네. 생각을 하게 어려운 일 되더라니까요. 있을 때는 아버님 계셨을 때 내가 아버님 이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하니까 그게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을 거야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차지영 학생도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전화통화라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빠가 아마 들을 겁니다. 왜냐 그렇죠.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또 자랑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그러다 그렇죠. 보니 아빠가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마다 제가 봤을 때 요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네. 많은 걸 들으면서 10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아빠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먼저 전화하셔서 지영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네요. 이명웅입니다. 아버지 노래 준비했거든요. 자, 이 노래 듣고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는 시간 통신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한식의 인기가 아주 높은데 이번에는 또 궁중 요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개설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한식 한류의 선구자인 고려인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의 요리 전문 학교에서 상시적인 한식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원은 수도 아스타나의 대표적인 요리 학교인 조리 서비스 학교 그리고 또 서비스 관광 학교와 한식 교육 MOU를 체결했다라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 학교는 연간 70시간 이상의 한식 정규 수업 커리큘럼을 마련하기로 하였고요. 네. 문화원은 각 학교의 한식 교육을 지원하는 의미로 김밥, 떡볶이 등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친숙한 음식부터 한국의 궁중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가르칠 전문가를 초청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한국문화원과 요리전문학교 두 곳은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의 구본철 문화원장은 한류 열풍으로 카자흐스탄에서도 한식을 배우는 수요는 매우 크다. 앞으로 양국 간 항공편이 늘어나면 교류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아스타나의 요리학교에서 한식 수업이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카자흐스탄의 한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문화원에서 한식 교육이 아주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있었다면서요? 예.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과 주 알마티 총영사관이 함께 주최한 해외 안전 교육이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교민들은요,
모국에서 온 소방청 직원과 또 민간 자문위원으로부터 지진 대응, 외상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처치술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시연을 보고 교민들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119 의료 상담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을 주최한 알마티 총영사관의 박내천 총영사는 지난 겨울 알마티에서 약 2달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부터 재외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민 스스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전문가를 초청한 안전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씨름 축제가 열렸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네, 지난 4월 13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요중 사회적 기획 일환으로 씨름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사할린주 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민족 힘겨루기 씨름대회는 이날 사할린주 내 여러 지역 선수와 블라디보스토크, 발솔카멘 그리고 하바rovsk 등지에서 온 선수들과 귀빈 약 8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흔을 도두는 씨름대회에 7세부터 16세까지 연령에 따른 체급별 겨루기 그리고 16세 이상 성인 겨루기도 있었습니다. 각 체급별 1위를 한 선수들은 31kg 이하 체급에서는 컨스탄틴 가도시코, 블라디보스토크, 45kg 체급에서 리다닐 유사할린스크, 55kg 이하 체급에서 모스코비츠 дмитрий Невельск, 65kg 이하 체급에서 키릴ов роман Корсаков, 75kg 이하 체급에서 춘 Кирил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85kg 이하 체급에서 Дробот Матвей Невельск, 85kg 이상의 체급에서는 артем Кашука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가 차지했습니다. 체급 관계 없는 16세 이상 남성 경기에서는 춘 키릴이 우승했습니다. 수상자 모두에게 상장과 상품을 시상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 간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 기획의 일환으로 씨름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씨름대회는 사할린주 내 여러 지역 선수와 블라디보스토크, 볼쇼이카멘 그리고 하발롭스크 등지에서 온 선수들과 귀빈 약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씨름대회에는 7살부터 16살까지 연령에 따른 체급별 겨루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6살 이상의 성인 겨루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1위를 한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35kg 이하 체급에서는 콘스탄틴 카도시코, 그리고 45kg 이하 체급에서는 리 다닐, 55kg 이하 체급에서는 모스코베츠 디미트리, 65kg 이하 체급에서는 키릴로브 로만, 그리고 75kg 체급에서는 준 키릴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체급과 관계가 없는 16세 이상의 남성 경기에서는 춘 키릴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여보, 선물 샀어? 무슨 선물? 이날 선물. 올해도 현금 드릴 건데. 선물보단 현금이 최고지. 맞아.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입금하면 되지. 당신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럼. 근데 당신 그날 뭐 해? 출근하지. 퇴근하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날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날 우리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저녁 식사는 왜? 맨날 돈만 보내서 올해는 식사 대접이라도 할까 하고. 혹시 안 온다고 뭐라 하셔? 우리 부모님이 언제 그런 것 갖고 뭐라고 할 분들이신가 뭐. 그렇긴 하지. 연세가 드셔서 부쩍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날 시간 내줄 거지? 글쎄, 우리 엄마한테 간 지도 오래됐는데. 그럼 그날 우리 부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식사 같이 하면 어때? 정말?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래, 우리 식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좋아. 그날은 내가 쏠게. 아주 좋아. 부모님들은 돈만 보내는 것보다 자식들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하시죠. 네, 당연하죠. 5월 8일이 이날인데요. 5월의 다양한 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죠. 네, 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 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날인데요. 어머니 날이 이날로 바뀐 것입니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했는데요. 경로 효친 행사를 하다 보니 어머니 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이 없냐고 해서 1973년에 이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날이 되면 마트나 꽃집에서는 카네이션을 많이 파는데요. 자녀들이 꽃을 사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어버이에 대한 사랑, 애정, 존경,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날을 전후하여 경로 주간으로 정해 양로원과 경로원 등에서는 위문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8일은 이날입니다. 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인데요. 이날에는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크리스마스, 2번, 어버이날, 3번. 내 생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하늘 소풍을 떠나셔서 그런지 이날이면은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면은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부모님 산소를 찾기도 하는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날이면은 뭐 아이들이 찾아와서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함께 식사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꽃이나 선물보다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시는지요?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저희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세요. 제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고려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쪽에는 어버이날은 없고요. 네네. 예, 어버이날은 없지만 그쪽은 우리하고 달리 부모님 생일날이나 네. 또 어떤 그런 날을 맞이하면 꽃도 달아드리고 더 우리보다 더 자주 감사 표시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려인 한글 문학 왜 중요하냐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우리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이 한글 문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번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그 K문화, K한류 이게 세계적으로 퍼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한글 문학도 우리 전통 이런 거 지키면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 한류가 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은 네. 연해주에서도 당시에 우리 한반도 이외에서는 유일하게 한글 문단을 형성했던 곳입니다. 문단이 형성되려면 작가들이 있어야 되고 작품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발표할 지면과 또 그게 어떤 모아져서 단행본 그 사화집 인솔로지라고 하죠. 책으로 이렇게 엮어져 나오고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야 문단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네. 당시 강제주 이전 전 세계에는 한반도 이외에는 유일하게 거기에만 문단이 형성돼 있었어요.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주 때 혹독한 탄압을 받았어도 거기서 6,500km나 떨어진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도 우리 모국어와 문학을 잊지 않고 이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도 우리 전통과 문화를 지켰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네. 해외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네네. 고려인들은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그처럼 그 멀리 떨어진 당시에 또 우리와는 모든 교류가 단절돼 있었는데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물들처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에 단절된 곳에서도 우리 문화와 문학을 지켜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절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인 한글 문학 2세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리진 작가, 한진 작가, 또 허진 작가 이 트로이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2세대 작가들은 사실은 이제 그분들 세 분 외에는 더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정말 또 감사하게도 몇 분들이 나중에 더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양원식 작가가 있는데 이분도 당시 전 연맹 모스크바 영화대학에 촬영까지 다녔던 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도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문학에 이렇게 늘 뜻을 두고 이렇게 습작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분도 사실은 그 영화 촬영에서 대단히 그분 큰 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버리고 네. 84년부터 이제는 신문사에 들어와서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이분도 꾸준히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신문사 주필로까지 일을 하셨죠. 그래서 네. 양원식 작가가 또 큰 일을 하셨고요. 이제 또 다른 분 예를 들자면 박현 작가가 있는데 예. 박현 작가는 사실은 이제 본명이 박영준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문학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1965년에 가족이 어떤 사상 문제로 쫓겨서 아오지 탄광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여기서는 더 살 수 없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서 소련에 망명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중앙아시아의 이 사할린으로 건너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가서 이 한글신문 레닌기치사에 들어가서 이분도 시를 꾸준히 쓰고 번역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한글 문학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2세대 작가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양현식 작가 주로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양원식 작가는 이분은 단편 소설도 쓰고 또 시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남겼는데 이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이분은 이제 시보다는 시도 많이 쓰셨지만 이분은 이제 단편 소설 중에
녹색 거주증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분의 대표작인데 그 외에도 물론 7월의 소나기, 연애봉, 또 뭐 싸바꼬 예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대표작이라고 치는 녹색 거주증은 당시에 이분들은 망명을 했지만은 소련에서 국적을 바로 주지 않고 네네. 무국적 망명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련 국민들은 붉은색의 패스포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당시 이렇게 무국적자의 망명자들은 녹색으로 된 이 거주증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보여주는 순간에 이 경찰들이나 이런 기관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고려인들이 스탈린 이후에 1956년까지 거주 이전에 그 자유를 제한받았잖아요. 거주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벗어나려면 당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 녹색 거주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거주한 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영화 촬영인으로서 이런 데 가야 돼도 내무기관에 먼저 보고해야 되고 허가가 떨어지고 가야 되고 그것도 기간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면 또 그러고 이러한 그 서름을 수십 년을 견디면서 그 서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녹색 거주증. 예. 정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편 소설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얻었죠. 그리고 남해봉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 필명을 쓰셨어요. 남해봉, 남해연, 또 남철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이 남해봉이 본명이고요. 네. 이분도 참 특이하게 이분은 이제 언어의 그 러시아어에 참 뛰어난 분이었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어 학과를 졸업하셨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1960년대에 북한의 노무자들 소련 지역에 가가지고 벌목공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다 돌아갔죠.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북한하고 계약해가지고 들어간 이 벌목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통역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소련에 망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망명해가지고 시베리아 그쪽에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네. 이분이 신문사의 레닌 기치가 뭐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우편으로 작품을 투고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고려인들이 사는 이곳에 와서 같이 기자활동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자 네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이 건너와서 이분이 신문사에 이분도 주로 시를 계속 쓰셨어요.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예. 쓰시고 이분도 199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죠.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김윤종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또 그 외교 또 통역으로 왔다가 이 중간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네네. 이제 신문사 기자로는 일을 하셨죠. 또 북한 그 유학생 망명자 중에 또 김종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신문사에 이렇게 드문드문 기사까지는 썼지만은 작품 활동은 이제 하지 않으셨죠. 예. 대부분이 아무래도 글을 잘 쓰시니까 기자로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당시 그리고 그 1세대들 1950년대 말에는 1세대들 그 기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후세대가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필요했고 또 이분들은 어찌 보면 1세대 고려인보다도 어찌 보면 모국어 구사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여기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일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북한 그 망명 유학생 중에 한 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맹동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극장대학, 영화대학이 아니라 극장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이분도 같이 망명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 극장에 들어가서 극장의 이 연출자로 일을 하면서 희곡 작품을 그래도 이분도 여러 편 쓰셨어요. 그래서 예. 한글 문학에 이분도 그래도 상당히 공헌을 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막동의 혼청, 뭐 북쪽으로 난 길 여러 가지 그 희곡 작품이 있는데 이분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2세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문학 2세대 작가 중에 양원식, 또 박현, 남해봉,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맹동욱, 예. 네, 맹동욱 작가까지 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내일이. 전혜리의 부모님 전상서 준비했는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